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드리기 전에 오늘 기조발제를 하신 윤비 선생님도 그래, 포퓰리즘은 학계에서나 저널리즘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를 몰락으로 이끈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고, 또 안효상 선생님도 뒷부분에 현재 우리 정치와 언론에서처럼 중남미의 실패한 대중영합주의 정치의 단면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포퓰리즘의 이미지만을 침소봉대에 가져다 쓰는 명백한 용어 오용 행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포퓰리즘의 대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퓰리즘 대륙이라는 것은 상당히 폄훼된 의미의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늘 라틴 아메리카를 포퓰리즘 얘기를 하는데 끼워주시는데 늘 변명론적인 얘기, 이건 아닌데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글을 쓰는데도 예를 들면 포퓰리즘을 가리키는데 포퓰리즘은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포퓰리즘 연구가 중남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좌우지간 포퓰리즘은 기존의 정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인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대중영합주의 현상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라틴 아메리카 역사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그렇게 폄훼된 의미로 사용되는 데다가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을 얘기하면 그건 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대륙은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독립 이후에도 야만과 미개, 자발적과 후진, 군부 독재와 부패, 이런 낙인들이 찍혀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륙의 포퓰리즘은 또 역시 대중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조종하고 종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후진적 정치 형태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언론에서 얘기되는 아무튼 포퓰리즘의 잘못된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전부 라틴 아메리카를 지적하는, 예를 들면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 너무 많이 듣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교정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어찌 보면 너무 무지한 언급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는 포퓰리즘을 가리키면 민주주의를 보지 말고 포퓰리즘을 좀 보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보기 위해서는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요즘에 얘기하기 시작한 어떤 역사성의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탈식민성의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수입된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라틴 아메리카 현실의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그런 그 식민성의 원리로는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 또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 역사 또는 정치, 경제, 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 대륙인데요.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은 그 20세기 전체를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서 포퓰리즘의 역사라고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역사가 왜 그러냐? 어찌 보면 식민 시기가 시작됐던,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얘기되는 장기 16세기 이후 근대 식민 자본주의 세계 체제, 그때부터 배태되고 구조화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순들이 만들어낸 결과의 연속물입니다. 이 사태들을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이 20세기에 왜 그토록 계속 변주된 모습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반복돼서 변주돼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계속 왜곡된 형태로 그냥 변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 이후의 근대적 사회 구성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필연적 계기들이었습니다. 포퓰리즘이 등장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는
이 글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분들이 대충 동의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크게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눕니다. 고전적 포퓰리즘. 그래 1930년부터 54년 정도까지 대표적으로 요즘에 어찌됐든 포퓰리즘이 얘기되면서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페로니즘, 페론, 도밍고 페론이는 어찌 보면 정말 포퓰리스트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페론이 등장했던 시기, 또는 브라질의 바르가스라든지 멕시코의 카르데나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들어가는데요. 이 고전적 포퓰리즘,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 그 다음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세기에 들어와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라든지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경우의 포퓰리즘을 급진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단계의 시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그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페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페론도 군인이었습니다. 바르가스라는 브라질의 포퓰리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도 군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군부 독재라는 걸로 지탄을 받았지 포퓰리스트라는 말로 지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밍고 페론이라든지 바르가스라든지 멕시코의 나사로 카르데나스라든지 그런 대통령들이 했던 역할은 근대적 사회 구성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자본, 네이션, 국민이라는 이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형성하려는,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에서 스테이트는 명목상의 스테이트는 있는데 네이션이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네이션을 스테이트 속에 집어넣으려는 시도, 그러나 독립 이후에 과도 엘리트 지배계층은 그런 네이션을 형성하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어찌 보면 사적 이익의 추구에 매몰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소외된 엘리트였겠죠. 페론이든지 바르가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 네이션을 형성함으로써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포퓰리즘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헤게모니 정치 프로젝트였습니다. 만약에 페론이나 바르가스나 이런 포퓰리스트라고 지금 폄훼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근대적 사회 구성체로 가는 그런 역할이 아직도 안 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역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근데 그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과도 엘리트 기득권 정치 세력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외국 자본의 결탁이겠죠. 1945년 이후에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은 이후에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얘기되는 게 라틴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그런 국내의 매판 세력, 그 다음에 국외의 외국 자본의 결탁이 라틴 아메리카를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장애물인 것이지, 그런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또는 인민들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실패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이라는 1980년대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는 다 군부 독재를 벗어나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룹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시라는 말도 약간 모순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앞세우기 위해서 정치적 민주화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미국이라는 어떤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에서는 국가라는 개념 대신에 자본 권력이 들어온 사실을
민주주의의 어떤 1980년대 민주주의 라틴 아메리카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뭐 형편없었다. 근데 그건 신자유주의 정계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는 그런 외국 자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세력으로 정치적 민주화 세력을 군부 세력 대신에 준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 시기에 지금 알고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네오포퓰리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네오포퓰리즘,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 뒤에는 이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야말로 인민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인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처럼 말하는 그야말로 폄훼된 의미의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 해방 철학을 제창한 앵데게 두셀 선생이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 포퓰리즘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의미론적인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했다. 무슨 얘기냐면 워싱턴 컨센서스, 즉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하는 말이 포퓰리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고 폄훼되기 시작한 포퓰리즘은 사실 이때부터인 거죠. 이 개념을 고전적 포퓰리즘에 적용하면 그건 고전적 포퓰리즘이 전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경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너무 인플레도 심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은 그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한계를 보였고 그 한계에서 등장한 게 이제 급진적 포퓰리즘이죠. 베네수엘라의 뭐 차베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것인데 이 급진적 포퓰리즘의 특징은 그 전까지 라틴의 포퓰리즘은 어찌됐든 정치 지도자들이 인민을 호명하는 그런 사태였다면 급진적 포퓰리즘에서는 사회운동이 정치적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그러니까 사회운동이 굉장히 다른 대륙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사회운동이 다른 대륙이 전부 다 소멸되는 과정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유독 사회운동이 활발했고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차베스도 민주적인 어떤 선거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뭐 에보 모랄레스라든지 원주민도 대통령이 됐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다. 이 급진적 포퓰리즘이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의 이 포퓰리즘 정치는 다른 대륙에서 정말 주목해서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비판적 사유의 흐름을 아래로부터 그리고 왼편에서 진행되어 왔다면 막시즘이나 이런 아래로부터는 민중으로부터겠죠. 왼편에서는 막시즘적인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영향이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원주민 운동이 보여주는 지구 행성의 주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생태학적인 어떤 운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좌파라는 그래서 에보 모랄레스라는 그 볼리비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유럽의 좌파들이 그랬어요. 아, 드디어 라틴 아메리카 좌파도 원주민들도 유럽의 좌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탈식민성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그걸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좌파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세계관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 1990년대 이후의 급진적 민주주의 이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경박하고 무비판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잘못된 민주주의의 현상으로 얘기하기는 이건 저는 무지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얘기 안 하시면 되는데 그냥 무작정 끌고 들어와서 잘못된 케이스로 얘기하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민이라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학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퓰리즘을 정치적인 것의 귀환으로 얘기를 합니다. 라클라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포퓰리즘을 얘기했던 어떤 학자보다도 포퓰리스트 리즌이라고 얘기할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학문, 정상적인 어떤 정치 형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라클라우나 무페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걸 받아들이고 또는 그람시를 받아들여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뭔가 무시되고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지 못할 때 등장하는 계기, 즉 동의에 의한 지배가 헤게모니 잃게 되고 지도 계급이 지배 계급으로 변질할 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정치적으로 사유하고 헤게모니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에서 밀려난 어떤 인민들의 적대라는 것이 반드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적대는 그냥 합리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낙관적인 어떤 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적대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그 적대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진영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상대방을 서로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경합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헤게모니를 가지면 되는 것이다. 헤게모니는 동의에 의한 지배니까 동의에 의해서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민이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데모스라든지 인민도 다 경험적 지시 대상이 아니고 담론적 정책 구성물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죠. 라클라우나 무페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주의입니다. 인민이 누구냐? 인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민은 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포퓰리즘 계기에서. 그리고 이런 인민들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확대고 심화라는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 민주주의와 적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적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대하는 것이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대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힘을 잃을 때 포퓰리즘 계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논문을 두세 편 쓰면서 얻었던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 밖에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이런 정치적 현상들을 전부 식민적 어떤 관점에서 또는 역사성을 무시하는 이런 관점에서 폄훼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약하지만 대단히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팬데믹이나 상황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있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 거대 국가들이 큰 국가들이거든요. 그 국가들이 지금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밀려나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폄훼된 의미의 포퓰리스트들이 판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이비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민중과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처럼 얘기하려는 것처럼 하는 그거를 포퓰리즘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허공에 떠 있는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대신에 포퓰리즘을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어떤 역사성과 탈식민성의 문제로 라틴 아메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마디 아래로부터 왼편에서 그리고 지구 행성의 주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에컬로지 생태계적 어떤 그런 사유가 복합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